안녕하세요. 자,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찐 초보를 위한 특강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 관련된 자료는 특수 아동교육 4판, 그래서 3판에서 4판으로 쭉 책을 살펴보면 개정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필독이라고 하는 이 특수 아동교육 4판인 이소영 교수님 외에 박은혜 교수님이 쓰신 자료를 책을 가지고 자료를 이렇게 만들었고요.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주로 많이 살펴보는 8개의 영역을 위주로 특강식으로 짤막하게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서, 자폐, 지적, 학습, 시각, 청각, 의사소통, 지체장애 이렇게 주 8개의 영역을 길게 하진 않고요. 짤막짤막하게 개론서이기 때문에 주요 다루는 내용들을 강의를 진행을 할 때 실질적으로 저희는 개론하고 강론은 많은 차이점이 있잖아요. 개론은 지금처럼 여러 영역들이 한 권의 책에 쉬운 내용으로 들어가는 반면 강론은 합격 전략 설명회를 보시거나 혹은 선생님들이 학부 수업 때 받았던 지적장애면 지적장애아로 되어 있는 그런 강론으로 전공 수업을 듣죠. 많은 차이점이 있다는 겁니다. 즉 개론하고 강론은 많은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정말 특수교육학을 어떻게 공부할지 그리고 혹은 아무런 지식이 없어 라고 하는 학생들 위주로 선생님들이 강의를 또 들어주시고 그리고 또 미리 알고 계시더라도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었지라고 점검하는 용도로 저희가 이제 강의를 들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말 그대로 이제 계속 개론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선생님들께서 이 개론에 관련된 모든 내용은 또 볼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계속 합격으로 가는 지름길, 즉 임용과 관련된 내용들 위주로 강의를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혹시라도 선생님들이 "왜 이건 강의 안 해줘? 이 내용은 왜 빼먹어?"라고 한다면 개론서는 이제 각자 읽어보셔도 되잖아요. 그럴 수 있죠. 예,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주로 강론과 연계해서 다룰 수 있는 그런 내용들 위주로 강의를 진행을 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과거와 좀 더 다른 차이점은 중간중간에 내용만 들으면 좀 재미없을까 봐 기출 문제를 선생님들이 간단하게 풀 수 있게끔 문제를 삽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출 문제 원문 전체는 또 아니니까 일부만 떼어다가 간단하게 문제를 체크하는 방식으로 들어갈 거니까요. 선생님들이 또 제가 가르쳤던 내용들을 얼마나 잘 알고 계시는지 체크해 볼 수 있는 자료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부터 강의를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정서및 행동장애라고 하는 부분부터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출에 나왔던 부분들은 빨간색으로 이렇게 체크를 하면서 별표를 치든 혹은 밑줄을 그어주든 이렇게 하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 선생님들이 좀 더 확장해서 봐야 되는 자료는 파란색으로 이제 하려고 하는데 또 강의를 하다 보면 제가 왔다 갔다 하기가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로는 확장이라고 해서 빨간색으로 이렇게 밑줄을 치더라도 선생님들이 그러려니 또 생각을 하시고 강의를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이제 먼저 도식화부터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도식화 내용은 개론서라고 했기 때문에 선생님들에게 필요한 부분들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전체적인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이 정서 및 행동장애 정의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방가로 1번에서 방가로 4번까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살펴보려고 하지 않고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설명하고 있는 법과 정서 및 행동장애를 분류하는 이 부분이 그래도 선생님들이 기출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위주로 살펴보면서 강의를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서 및 행동장애 원인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개론서에서는 생물학적인 요인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추후에 강론을 선생님들이 공부한다라고 한다면 강론에서는 신체 생리학적
모델이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요. 그다음에 환경적인 요인이라고 되어 있지만 강론에서는 이거를 생태학적 모델 이렇게 설명하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 책에 있는 것만 하진 않고 어차피 찐 베이스 이 초보여도 선생님들이 임용의 공부를 가기 위한 이 기초 강의를 지금 듣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가지만 있는 건 아니에요라고 해서 저는 간단하게 심리 역동적 모델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지적 모델도 있습니다. 행동주의적 모델도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도 부수적으로 설명하면서 강의를 진행을 하려고 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정서 및 행동장애라고 하는 것의 내용을 살펴볼 때 이런 특성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런 특성들은 기본적으로 법과 연결되어 있거나 아니면 분류와 연결되어 있는 이 부분이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겹치는 부분은 제가 어떻게 하는 게 효과적일까요? 맞아요. 생략을 하고 지나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서 및 행동장애 아동교육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정서 및 행동장애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통합교육에서 해야 되는 일반적인 지침 쭉 한 번 읽고 이제 보는 방식으로 들어가도록 할 건데요. 여기 있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정서 및 행동장애라고 해서 긍정적 행동 지원이라고 하는 거 선생님들이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이런 긍정적 행동 지원은 실제 선생님들이 강론이나 혹은 임용 서적을 볼 때는요. 정서 및 행동 장애하고 그다음에 문제 행동 중재와 이해라고 하는 부분으로 따로 분류가 되어 있을 거예요. 따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그만큼 따로가 분류가 되어 있다는 건 너무 해야 되는 내용이라든지 양이 많기 때문이고 정서 및 행동 장애뿐만 아니라 자폐, 지적 장애 모든 강론들의 이 모든 아이의 문제 행동이 혹은 도전 행동이 나타났을 때 지도하는 방법들이 다 담겨져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서 및 행동 장애에서 이렇게 긍정적 행동 지원이 포함되는 이유는요. 저희가 이제 실질적으로 공부를 더 많이 하면 이제 박사 과정까지 한다고 하죠. 그럼 박사 과정을 하면 정서, 자폐 이렇게 행동 수정에 해당하는 긍정적 행동 지원을 같이 전공으로 해서 배웁니다. 그러니까 정서 및 행동 장애 하시는 교수님들은 이런 문행을 당연히 공부하시고 박사 과정까지 하시다 보니까요. 이렇게 같이 엮어서 교재로 나오기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여기서 맛보기만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저는 이거 앞으로 너무너무 중요해요 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하면서 이 파트를 집중해서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나머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요. 선생님 이런 게 있네요. 이런 게 있네요. 이런 게 있네요. 하지만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은 결국은 추후에 긍정적 행동 지원이라고 하는 파트에서 다시 한번 중요한 전략으로 배울 거예요 라고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양도 좀 적지만요. 외워야 되는 부분이 좀 뚜렷한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4개의 파트로 이루어져서 강의를 진행을 한다라고 안내를 해드렸죠. 그렇다고 한다면 정서 및 행동 장애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선생님들이 이제 여러 가지 학자들이 뭐 바라보는 관점도 많다, 다르다 등등 이런 부분은 제가 생략해서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 위주로 정의는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기출에 출제가 됐습니다. 09년도에 이제 출제가 됐는데요. 이 당시는 객관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될 당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중에서 틀린 거 찾아라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나왔던 문제입니다. 우선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정서 및 행동장애는 앞에서 제가 생략을 했지만 관점도 다르다, 전문가가 바라보는 시선도 다르다,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5가지에 포함한 장애 유형들이 있더라.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정서 및 행동장애가 되는 거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부터 볼게요. 장기간에 걸쳐 다음 각 이런 항목들에 있어서 어느 하나에 포함이 되면 우리는 정서 및 행동장애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적, 감각, 건강상의 이유로 설명할 수 없는 학습에 어려움을 지닌 사람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또래나 교사와의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있어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다. 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부적절한 행동이나 감정을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그다음에 라는 전반적인 불행감이나 우울증을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다. 자, 말을 보시면 학교나 개인 문제와 관련되어서 신체적인 통증이나 공포를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그래서 이런 5가지를 우리는 이제 법에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필수적으로 선생님들은 나오든 안 나오든 암기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간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예. 자, 일단은 암기 이렇게 기출에 나왔던 거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선생님들이 이제 공부를 하실 때 기본적으로 또 이명과 관련된 내용은 정서 및 행동장애의 큰 범주는 정의이고 그리고 분류라고 하는 파트가 또 강론은 나눠지기도 하는데요. 정서 및 행동장애를 분류를 할 때 우리는 이제 지겹도록 많이 듣는 게 미국 정신의학회 협회에서 발행한 정신장애 진단 통계 편람, 흔히 말하는 정신과에 해당하는 이제 관련된 전문가, 그 흔히 우리는 정신과 의사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런 전문가들이 만든 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5번째로 편찬이 되고 또 다시 그 안에서도 필요한 부분 개정된 부분이 DSM-5TR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DSM-5TR이라고 하는 정신과 해당하는 이런 의학, 서적에서 설명하는 것과는 다르게 우리는 교사들에 의해서 아이들을 바라보는 관점도 있다라고 보시면 돼서요.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이 기출과 또 언급된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제 볼게요. 우리는 장애 유형을 구분해서 진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래서 장애 유형이다라고 한다면 선생님들이 공부를 하지 않아도 방송에서 보니까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장애야 라고 설명한 내용들도 들어봤을 거고, 선택적 항목증이야, 뭐 불안장애야, 공황장애야, 이런 얘기를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정신과에서 의사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 검사들 하고 의사들의 명칭, 의사들의 판단에 의해서 명칭이 부여가 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장애 유형을 구분, 너는 불안장애야, 너는 강박장애야, 이렇게 목적으로 개발된 것과는 달리 우리는 외연적인 거, 내재적인 거, 이걸 또 다른 말로는 이제 번역하는 거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외재화라고 설명하기도 하고요. 보면 내재화라고 설명하기도 한다. 혹은 외연적, 외현화, 내재화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니까요. 번역에 따라 굉장히 다를 수 있는 용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 아이들을 실질적으로 교사들은 어떻게 바라볼 수가 있는지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요. 우리 아이들의 행동을 보니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도 있고, 그럼 겉으로 드러나는 건 외연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떤 아이들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아이들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건 때리고 꼬집고 물건 던지고 뭐 친구에게 공격적인 행동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내재적,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아이들은 보니까 우울하고 하루 종일 혼자 있고 그다음에 위축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시를 한번 살펴보면요. 단언하지 않고 우리가 보면 공격적인 행동 나오지요. 그리고 이런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쭉 한번 살펴보면 과도한, 과하게 행동을 아이들이 지나치게 많이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내재적인 행동을 살펴보시면요. 슬픈 표정, 우울증인 아이들, 그 다음에 환청, 이게 원래 들리지 않는데 들린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살펴보면 뭐 불안, 공포 이러한 감정들도 있다.
자, 그리고 자살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이 주로 내재적 내원화에 관련된 내용이다라고 좀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럼 시험 문제는 어떻게 출제가 됐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친구들을 자주 때리고 친구들에게 물건을 던진다. 거친 말을 해서 저항을 한다. 계속 과하게 이 아이는 교실을 돌아다닌다. 이게 뭘까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일까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행동일까요? 맞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 아이가 이렇게 과한 행동을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외현적 행동이라고 하는 걸로 문제가 이제 주어지는 내용의 정답으로 쓰시면 되는데, 물어보는 내용이 교육적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개론서에는 교육적 분류라고 명시가 안 돼 있지만 추후에 선생님들이 강론을 보시면 우리는 정서및 행동장애를 분류할 때 교육적인, 아까 교사의에서 주로 다룰 수 있는 것은 내연적인지 외연적인지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 실제로서도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구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자료에도 문제가 있지만 제가 또 선생님들에게 문제와 정답을 따로 또 이제 풀어보시게끔 업로드를 시키도록 할 거니까요. 선생님들은 관련된 내용들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익히셔야 특히 기본 이론 강의를 진행을 할 때에도 라고 해서 이해가 좀 더 빨리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정서 및 행동장애 원인, 아까 선생님이 도식화를 설명을 해줬어. 이번에는 기출보다 이걸 좀 더 확장해서 설명을 해줄 건데, 여기 있는 정서 및 행동장애 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생물학적인 거는 신체 생리학적 모델, 잠시만요. 이거 또 다시 한번 지워야 되겠네요. 자, 신체 모델이라고 할 수 있고, 환경적인 요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맞아요. 생태학적 모델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오히려 이렇게 정답을 쓰는 거구나. 하지만 여기에 플러스 우리는 실제 이제 앞으로 임용 문제를 위해서는요, 여기 있는 원인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주로 개념적 모델 일단 적어 놓기만 하세요. 어떤 이론이냐? 이론적 관점. 으로 해서 시험 문제는 나올 수 있으니까요. 앞으로 공부를 하실 때 개념적 모델, 이론적 관점으로 물어보면 신체 생리학적 모델이라고 하는 걸로 쓰거나 생태학적인 모델로 쓰면 된다. 그런데요. 실제 여기에 문제는 이제 이론이 없어서 갖다 놓지 않았지만 세 가지가 더 있어. 그래서 앞으로 기본 이론을 들을 때는요. 심리 역동적 모델 또 공부를 하실 거고, 그 다음에 인지적 모델이라고 하는 것도 하실 거고, 행동주의적 모델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공부할 거다. 여기에서도 시험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 내용이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내용은 계속 우리가 이론을 배우는 게 아니고 개론이기 때문에 알아두는 정도만이라도 크게 선생님들이 성장을 하는 거니까요. 꼭 선생님들이 체크를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먼저 저희는 이 교재에 있는 대로 정서 및 행동장애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요인이라고 했을 때요. 살펴보니까 뭐가 있어? 유전, 신경학적, 생화학적이라는 요인이 있는데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건 특히 이제 이런 내용들은요. 뇌와 관련된 신경 전달 물질 뭐 이런 것들과 연결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그뿐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기질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 시험 문제와 연결해서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요. 기질이라고 하는 거 어디서 들어보셨나요? 예, 맞습니다. 대부분 선생님들이 금쪽 같은 내 새끼 뭐 이렇게 보시면 오은영 박사님이 기질, 애착 뭐 이런 걸 용어를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요. 기질이라고 하는 건 어떤 아이들은 태어날 때 좀 더 까다로운 기질, 뭐 까다롭다라고 하는 건 뭘까요? 잠깐 이제 잠깐 말씀드릴게요. 여기 기질 한번 볼까요?
사람에게는 기질이라고 불리는 거에서 태어나는 행동의 양상이다라고 해요. 그러면 태어날 때부터 보이는 아이들의 반응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이렇게 밝은 빛이 있어요. 그러면 밝은 빛 자체가 이 아이는 받아들이는 게 뭐예요? 빛 자극이 너무 싫어요. 그러면 우는 아이들, 그냥 여기에서 뭐예요? 둔감한 아이들 혹은 그냥 그대로 적응하는 아이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보이는 반응에 있어서 아이가 울거나 떼를 쓰거나 흔히 말하는 잠도 잘 자지 못하고 밥도 잘 안 먹고 그다음에 환경에 적응도 어렵고 이런 아이들은 우리가 난기질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런 난기질 아이는 흔히 너는 왜 이렇게 까다롭니? 까다로운 기질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또 어떤 아이들은요. 실질적으로 착하다. 순하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엄마를 편하게 해주는 아이. 그래서 제 시간에 잠도 잘 먹고 밥도 잘 먹고 그리고 어디 가든지 키즈 카페 가든지 아니면 어린이집 가도 적응을 잘하고 이러한 아이들은 순한 기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순한 기질. 그 다음에 아이가 처음에는요 잘 적응하기가 힘들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 보면 잘 적응하는 이런 아이들은 좀 느리다. 그래서 느린 기질이라고도 하고 더딘 기질이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흔히 우리가 말하는 정서 및 행동장애 아이들은요 순한 기질, 느린 기질 혹은 더딘 기질 아이보다 이렇게 까다로운 기질, 선생님들이 잠을 잘 못 잤어요. 그런데다가 밥을 또 잘 못 먹었어요. 먹기 싫어서 안 먹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컨디션이 안 좋은 거잖아요. 배도 많이 고프면 뭐예요? 더 짜증도 많이 내고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폭발적으로 막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나와서 지금 이렇게 수업을 해요. 근데 졸려 죽겠어요. 그러면 뭐 선생님들이 어떤 반응을 하더라도 뭐예요? 선생님 왜 그래요? 뭐 이렇게 갑자기 화를 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뭐다? 이런 아이들을 대부분 까다로운 난기질 아이들이라고 하거나 해서 감정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이런 아이들이 추후에 정서 및 행동장애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타고난 성향에 대해서 쓰는 과거 기출 문제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한번 우리 풀어볼까요? 자, 첫 번째. 기질과 관련된 내용이 있다. 세 가지 유형을 쓰시오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는 토마스와 체스라고 하는 학자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강론도 토마스 체스라고 하는 학자가 대표적으로 나오고요. 세 가지라고 한다면 뭐 쓰면 될까요? 맞습니다. 아까 선생님들이 말씀을 하셨던 순한 기질, 난기질 이렇게 속으로 말씀하셨죠? 자, 그래서 순한 기질, 난기질, 그 다음에 뭐 더딘 기질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까다로운 기질, 순한 기질, 느린 기질 이런 식으로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서로 겹치지 않게 세 가지 유형만 쓰시면 됐던 문제.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각각의 문제에서도 개념적 모델 혹은 이론적 관점과 관련해서 문제가 출제가 됐다라고 했는데 이게 작년에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됐구나. 한번 보자. 선생님, 우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A가 최근 운동장에서 흙을 입에 넣는 모습을 봤어요. 바로 뛰어갔는데 벌써 삼켰대요. 삼켜서 말릴 수가 없었어요. 그런 행동을 예전에도 여러 번 봤어요. 학생 A와 같은 행동이 나타나면 선생님보다는 의사와 먼저 상담을 하래요. 의사와 먼저 상담을 하고 진단을 받고 그 다음에 혹시라도 우리 아이가 특정 영양소가 결핍이 되었다면 이런 문제가 결핍이 되어서 나타날 수 있지 않나라고 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럼 기억의 정서 행동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은 어떤 모델인지 쓰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왠지 찍어서라도 뭐한다? 생물학적인 요인, 신체 생리학적인 모델이구나. 왜 그럴까요? 유전 혹은 신경 전달 물질 혹은 우리가 기질적인 문제가 있는 아이들은요. 문제가 있는 아이들은
타고난 성향이라든지 이 아이가 유전적으로 이런 말 그대로 DNA를 받은 거다 보니까요. 교사의 역할보다는 뭐다? 먼저 의사한테 가서 약물 치료라든지 식이요법 이런 것들에 관련된 것들을 전문가에게 먼저 도움을 받거든요. 그래서 오늘 배웠던 내용에서 모든 내용이 담진 않았지만 의사가 먼저 오고 한다면 우리가 뭐 해야 된다? 먼저 병원 가서 진료를 받아서 약물이라든지 식이요법을 받는 것들이 일반적인 흐름인 신체 생리학적인 모델 혹은 생물학적인 모델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해서 보면 되는 거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나중에 저희가 기본 이론을 들으면요. 이건 뭐 식은죽 먹기입니다. 너무 쉽게 공부를 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환경적 요인이라고 하는 건 아까 선생님이 생태학적인 모델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된다라고 했어. 그렇다고 한다면 이 생태학적인 모델이라고 하는 건 결국 환경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맥락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아이가요. 실질적으로 A라고 하는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여기에서는 예를 들어요. 부모님, 특히 부모님이 잦은 싸움,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폭력을 행사하기도 해요. 이런 것들의 영향, 가정 안에서 문제에서 이런 영향을 받고 자란 아이들은요. 뭐예요? 추후에 알고 보니까 또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라고 하는 것들을 머릿속에 이해하시면 되고요. 여러 가지 또 여기 보면 예시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양육적인 태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이런 것뿐만 있지는 않고요. 추후에 보면 학교가 문제이다, 지역사회가 문제이다라고 아마 아래 이렇게 내용에 나와요. 이렇게 제가 하지 않는 거는 선생님들에게 추후에 또 영향을 주는 혹은 더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선생님들은 여기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저희는 아까 가정이 문제일 수 있어. 그럼 학교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특히 정서및 행동장애 아이들을 살펴보니까 학교 안에서도 문제 행동을 보이는 아이들도 있고요. 학교에서 왜 이 아이가 문제 보니까 선생님이 아이한테 관심을 안 줘요. 혹은 친구들이 이 아이한테 관심을 안 줘요. 이런 것들이 또 영향이 될 수 있어서 정서 및 행동장애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한번 볼까요? 정서 및 행동장애 아동 중에는 학령기가 되기 전에 이미 문제를 보이는 아동도 있지만 입학 후에 문제가 보이는 경우도 있더라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정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이런 학교에서도 부정적인 경험이 아이에게 문제행동, 즉 정서의 행동장애. 그럼 이런 부정적인 경험을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를 해줬지? 맞아요. 교사가 관심을 주지 않거나 친구들, 또래들이 관심을 주지 않는 경우가 될 수가 있겠다. 그럼 관심 보이려고 오히려 문제행동이라든지 못된 행동들을 통해서 이렇게 얻는 방법들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런 학교에 대해서 정서 및 행동 문제에 기하는 몇 가지 특징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 예시들은 선생님들이 쭉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처 방향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쭉쭉 읽어보시오라고 하는 내용들은요. 뒤에 학교 차원의 긍정적 행동지, 아무튼 긍정적 행동지원에서 반복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때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이런 생태학적인 모델에 관련된 문제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마 현수 행동 한 가지 이유가 아니래요. 여기 보니까 가족, 친구, 또래, 지역사회 이렇게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여러 가지 환경이 영향을 주어서 문제 행동이 보일 수 있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다는 아니지만 선생님들이 16학년도 유아에서는 이런 생태학적인 모델 혹은 환경적인 요인으로 쓰는 문제가 출제가 될 거다. 그런데 앞에서 봤을 때 개념적 모델에 근거해서 쓰시오 라고 했던 문제가 지금은 이론적 관점이 무엇인지 쓰시오 라고 해서 선생님이
있다라고 미리 말을 해줬지. 그래서 항상 기출문제를 추후에 분석하고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 것들은 한 가지 형태로 문제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똑같은 답을 쓰더라도 다양한 방식으로 교수님들이 출제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걸 머릿속에 기억하시면 되고요. 다시 한번 저희는 정리를 해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선생님이 해준 내용은 정말 간단했어. 정서 및 행동장애에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을 외우라고 했고요. 보라고 했고요. 교사들의 관점에 의해서 이 아이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인지 아니면 우울 혹은 위축 그리고 속으로 이 아이가 자살에 대한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지 내재적인 행동 문제로 볼 수 있다라고 했는데 특히 외연적인 문제가 실제 기출문제로 출제가 된 걸 우리가 한번 살펴봤어. 그리고 추후에 나중에 기본 이론을 볼 때는 이 두 가지 요인만 있지 않고 신체 생리학적인 모델, 심리 역동적인 모델, 인지적 모델, 행동주의적 모델, 환경적인 요인과 관련된 생태학적인 모델이 있다라고 했었는데 우리는 개론서이기 때문에 생물학적인 요인인 신체 생리학적인 모델의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됐고 환경적 요인인 우리 생태학적인 모델을 물어보는 방식이 약간씩은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걸 한번 점검해봤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리되셨나요? 네, 정리됐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정서 및 행동장애 아동의 특성은 제가 간단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이걸 간단하게 했다라고 하는 건 뭐다? 여기에서 겹치는 내용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쭉 한번 살펴보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 안 한다고 선생님들이 서운해하지 마시고요. 이제 단편적인 내용을 할게요. 우리 아이가 수업 중에 가만히 앉아서 수업을 들어야 되는데 계속 돌아다녀요. 그러면 수업 중에 주의 집중력이라든지 선생님 하는 말을 잘 전달받아서 얘가 학업을 잘 이어갈 수 있을까요? 그러지 않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아이들의 해당하는 내용을 보니 이 그래프만 보더라도 선생님들이 뭐지? 이렇게 당황을 하실 건데요. 이거 이제 나중에 수없이 많이 볼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정서 및 행동장애 아이들을 보니까 이 흔히 정서 및 행동장애를 보이지 않는 아이들은 지능에 있어서도 학습적인 수준에 있어서도 평균이 100인데 이런 평균보다는 조금 더 아이들이 인지적인 수준은 낮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예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결론은 아이들마다 너무 다르니까요.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볼 때는 아이들이 학습의 수준이 좀 낮대. 네, 이렇게 하고 넘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했습니다. 자, 사회 정서적인 문제. 실질적으로 강론을 보면 사회 정서적인 특성을 우리는 여기 나오는 DSM-5TR을 근거해 장애 진단명을 쓰시오. 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개론서이니까 간단하게 나왔지만 여기에서는 더 많은 장애 유형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서행동 장애는 사회 정서 행동적인 특성으로 인해서 장애가 진단된다라고 한다면 의사들에 의해서 진단되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양한 유형들이 있다라고 했었었지.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 편람에 근거해서 살펴보면 보편적으로는 불안장애라고 하는 거, 기분장애라고 하는 건 우울증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반항장애라고 하는 것은요. 적대적 반항장애라고 하는 것과 연결해서 적대적 반항장애라고 하는 것과 연결해서 보시면 되고 품행장애라고 하는 거 그리고 뚜렛 증후군인데요. 얘는 흔히 우리가 특장애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강론은 자세히 나와 있는데 저희는 이런 거구나 라고 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 간단하게 보고 문제도 풀어보고 이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불안장애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불안장애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 나오는 불안장애라고 하는 것은요.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두려움, 걱정 그래서 항상 걱정 이게 따라다니는 것이다. 이 불안장애 안에서도 범불안장애, 사회적 불안장애, 공포증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범불안장애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두려움과 걱정에 대한 사례로서 문제가 출제가 된 것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론은 불안장애라고 하는 곳에서는 여러 가지 장애 유형이 있는데 시험 문제와 연결해서는 범불안장애라고 하는 것이 나왔대. 그럼 범불안장애라고 하는 건 뭘까? 끊임없이 지나치게 불안해하고 지나치게 뭐 하는 것이다. 여기 보시면 긴장도 하고요. 불안하고 걱정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범불안장애라고 할 것이다. 그래서 바로 문제도 한번 풀어볼게요. 가해 학생 A의 특성에 해당하는 장애 명칭을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편란 제5판 진단 기준에 근거해서 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제가 아까는 16학년도 유아, 초등, 20학년도에서 우리는 유초중 선생님들이 공부할 때 이제 다 보셔야 된다 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유아에서 나왔던 거, 초등에서 나왔던 중등 문제 뭐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지금 풀어보는 거니까 선생님들이 유아는 유아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자, 이제 보시면요. 과도한 불안, 긴장, 걱정 통제하는 거 힘들대. 엄청 걱정도 많이 한대.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앞에서 살펴봤던 범불안장애라고 하는 걸로 정답을 쓰면 됐던 문제.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한번 볼까요? 기분장애라고 하는 건 선생님이 우울증이라고 했어. 많이 들어보셨죠? 연예인들 보면 대부분 우울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때에도 여기도 이런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울증이라고 하는 건 심하게는 죄책감, 자살까지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반항장애라고 하는 걸 볼 건데요. 반항장애라고 하는 건 강론에서는 주로 해석을 할 때 적대적 반항장애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분노와 짜증, 계속 엄마한테 그냥 짜증내요. 그리고 왜 이렇게 이렇게 언쟁을 하기도 하지만 반항하는 것들. 안 그랬거든? 뭐 이렇게 눈을 똑바로 뜨고. 그리고 보복 뭐 이런 행동 패턴을 우리 아이들이 되게 보이더라. 그래서 쉽게 짜증을 내고 분노하고 언쟁하고 어른 말 잘 들지 않고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을 막 괴롭히고 그리고 비난하고 이런 행동들을 보이더라라고 보시면 되고요. 반항 장애는 주로 초등학교 시기에 진단이 되며 좀 더 심각한 문제인 분행 장애의 전조가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선생님들은 여기에서는 개론서이기 때문에 깊게 설명을 드리진 않겠지만 나중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용어구나라고 해서요. 참 이거는 기출이 아니라 기출학장이니까 이렇게 해서 체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반항하는 아이들이요. 나중에 사춘기나 이렇게 보니까 품행장애로 발전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높대요. 그래서 품행장애 아이들을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품행장애 아이들 보니까 그전에 뭐더라? 엄마한테 엄마 말도 잘 듣지 않고 짜증내고 반항하고 이런 행동들을 미리 나타나는 행동들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리 나타난 증상들을 전조라고 하죠. 자, 아무튼 이런 지호의 특성을 살펴보면 반항장애 특성들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화를 낸대요. 성질 부리고 좌절하는 모습을 많이 보이는데 엄청 화내고요. 신경질 부리고요. 나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 때문에 그렇다고 원망도 하고요. 계속 대들고요. 대들고. 그다음에 뭐 규칙 따르는 거 힘들고 귀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의 탓으로 이런 돌리는 내용들 중에서 이 아이는 화내고 신경질 부리고 원망하고 남의 탓으로 보이는 것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아무튼 우리가 자세히 배우는 건 기본 이론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내용으로 봤을 때 장애 진단명은 이 책을 기준으로 보면 반항장애를 쓰면 되는 거구나. 근데 이제 보편적으로 강론에서는 적대적 반항장애라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적대적 반항장애라고 하는 것과 연결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품행장애 모든 시험 문제에서요.
특히 초등하고 중등 같은 경우는 품행장애가 매년 번갈아가면서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럼 품행장애 아이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보자. 반사회적인 행동을 보인다라고 하는 게 특징이네요. 그러면 사회에 적절한 행동이 있죠. 규칙도 지키고 수업 시간에 선생님의 말에 지시도 잘 따르고 우리는 다른 사람의 몸을 공격적으로 이렇게 손을 대면 안 되죠. 함부로 만져서는 안 되고 이런 것들은 사회적인 적절한 행동인데요. 이걸 반한다라고 하는 건 그 반대로 하는 거죠. 말도 따르지도 않고 공격적인 행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물건을 부수기도 하고요. 사회에 반하는 행동을 계속하는 아이들이래요. 그럼 이런 반하는 행동은 뭐냐? 첫 번째, 다른 사람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한다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연령에 적합한 사회적 규범이나 규칙을 위반하는 행동을 많이 보인다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 문제는 가볍게 보려고 넣어놓지는 않았지만 아무튼 품행장애 자체는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보시고 이런 내용들을 보면 친구들 때리거나 동물을 학대하거나 이런 공격적인 행동도 하고 물건을 부수는 행동도 하고 자꾸 속인대요. 남의 물건도 훔치고요. 학교에 해당하는 규칙을 지키지 않는 아이들이 보니 대체적으로 이런 아이들은 품행장애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대입을 해볼까요? 무단결석 이런 규칙 지키지 않고요. 남의 차에 이렇게 기물 파손했고요. 동네를 배회한다 이런 규칙 또 거짓말한다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잔인한 행동, 공격적인 행동을 지금 하고 있네요. 자, 그럼 이런 민규 같은 경우는 어떤 장애인지 쓰는 문제에 있습니다. 그래서 민규의 특성에 해당하는 장애 명칭을 DSM-5 진단 기준을 근거로 쓰시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품행장애라고 하는 것과 연결해서 쓰시면 됐던 문제였습니다. 똑같은 패턴입니다. 장애 진단명을 쓰시오라고 되어 있어 그러면 강아지를 학대하고 고의적으로 망가뜨리고 시비 걸고 아무튼 이런 1년 이상 지속이 된다라고 하는 아이들은 다 품행장애라고 하는 걸로 정답을 쓰면 되는 거구나. 자, 그 다음에 특장애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선생님들은 지금은 간단하게 특장애라고 하는 것도 보지만 한번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특장애도 잠정적 특장애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만성, 음성 혹은 운동 특장애, 그 다음에 지금처럼 뚜레장애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여기 있는 내용들이 지금 지문에는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에게 약간씩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유전에 의한 신경학적 장애로 눈을 깜빡인대요. 얼굴을 찡그린대요. 그리고 여기 보면 팔을 계속 뻗고 발로 차고요. 점프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요.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냥 제가 파란색으로 할게요. 이거는 운동틱이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목청을 가다듬고 코를 킁킁거리고 라고 하는 게 나와요. 그럼 이런 것들은 저희가 소리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음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눈을 계속 깜빡이는 거 움직임 있는 건 운동. 그 다음에 이렇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이런 것들은 음성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전체적으로 운동이라든지 음성이 이렇게 가볍게 나타나는 아이들. 뭐 가볍게라고 하는 것은요. 1년 이하 정도 보인다. 운동이나 음성이 가볍게 1년 이하 정도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잠정적 특장애 혹은 또 다른 책을 보면 일과성 특장애 뭐 이렇게 설명하기도 할 거예요. 일과성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똑같은 말이라고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보다 좀 더 심각해져요. 심해져요. 근데 심해지는데요. 얘는
예를 들어서 만성 음성이니까 뭘까요? 이렇게 소리 내는 거 얘네들은 없어요. 얘네들은 없어요. 이렇게 소리 내는 거 이것만 1년 이상 1년 이상 보이면 만성 음성 특장애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또 얘네들은 없어요. 눈을 깜빡거리고 얼굴을 찡그리고 이런 것만 1년 이상 보여요. 계속 움직이는 것만 1년 이상 보여요. 그러면 우리는 만성 운동 특장애 이렇게 이제 발전해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소리도 지르고 이렇게 음성 계속 눈을 깜빡이는 이 운동이요 1년 이상 이 두 가지가 1년 이상 나타나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해요? 뚜레짱해라고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모든 내용을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알면 너무 좋은데요. 지금은 가볍게 보는 강의를 계속 언급하면서 제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뚜레짱해라는 걸 들어봤어. 근데 뚜레짱해는 뭐다? 가장 특장해 중에서도 심각한 거래. 이렇게만 판단하시고 문제를 풀면 된다. 자, 그럼 이제 한번 가볼게요. 2년 전 이런 단서가 주어집니다. 2년 전 자신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눈을 깜빡인다, 코를 찡그린다. 이건 뭐지요? 운동특이구나. 움직임이 나타나는 거구나. 코를 킁킁거린다. 이런 건 뭐지요? 앞에서 봤던 거. 맞습니다. 음성이구나. 근데 이런 운동과 음성이 1년 이상 넘으면 선생님이 아까 뭐라고 했지? 뚜레짱해라고 했었었지? 그래서 DSM-5가 아니라 지금 4네요. TR 장애 진단 기준에 의하면 은지 행동 특성은 어떤 장애인지 쓰시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뚜레짱해라고 하는 걸로 쓰면 되는데요. 여기 있는 내용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리는 최근에 기출문제를 보면 정수행동이나 자폐든지 DSM-4라고 하는 것에 관련된 내용에 의해서 쓰시오 라고 하는 문제도 앞으로 기출문제 풀어볼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포밖에 없었던 거고요. 또 시간이 지나니까 더 필요한 장애가 있어요. 그러면 또 개정된 걸 TR이라고 붙여요. 그래서 우리는 뚜레짱해라고 하는데요. 앞에서 문제 풀어봤던 건 또 뭐예요? DSM-5에 대해서 근거해서 써요. 그런데 최근에는요. 다 뭐다? 최근의 자료는 또 5에서도 개정된 게 있대요. 그래서 앞으로 시험 문제는 5에 근거해서 쓰시오라고 하기도 하고요. 5 TR에 근거해서 쓰시오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크게 달라지진 않았어요. 많이 달라진 건 흔히 말하는 의사들의 영역에서 판단하는 장애 유형인 거지 우리가 의사는 아니잖아요. 의사들이 보는 책으로 장애 진단명을 내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사실 특수교육 차원에서는 5나 5TR이 일단 개정이 됐더라도 별반 내용이 다르지는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은 4TR은 사라졌구나. 5가 됐구나. 5에서 TR이라고 하는 건 뭐다? 조금 더 개정된 새로운 장애라든지 변화가 있는 내용이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여기 있는 실질적으로 뚜레짱해라고 하는 것을 언급을 해드렸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추후에 공부를 하다 보면 맞아요. 잠정적 특장애라고 하는 것도 있고 만성음성 혹은 만성운동 특장애라고 하는 것도 있대. 그것만 있지 않고 더 많은 것들을 우리는 앞으로 배운대라고 했고요. 이건 이제 반복되는 겁니다. 반복되는 거니까 체크만 한번 해볼게요. 외연적 행동 이미 앞에서 살펴봤었지. 외연적 행동, 외연화 행동이라고 해서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 그래서 대부분 품행장애 혹은 여기 반항장애, 품행장애 아이들을 주로 많이 언급을 하는 거구나. 자리 이탈하고요. 소리 지르고요. 큰 소리 떠들고 방해하고 기물 파괴하고 이런 것들이구나.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구나. 내재적인 행동, 내연화 행동. 사회적으로 미성숙하고 위축되는 행동이구나. 불안, 우울증이 있는 아이들을 주로 내연적인 행동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지금까지 설명한 사회 정서적, 행동적 특성을 모두 모은다고 해도 판별할 수 있는 하나의 간결하고 이런 정확한 목록은 아직은 없다.
하지만 교사는 아동의 행동 문제를 보일 때 특수교육에 의해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지 이런 결정을 내리는데도 그래서 어려움을 겪게 되기도 한다. 그렇다고 한다면 한번 볼까요? 아동의 행동 문제를 보일 때 특수교육에 의뢰를 해서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데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사가 고려할 두 가지 지침이 있대. 첫 번째는 학령기의 모든 아동이 시기적으로는 서로 달라도 대부분 일반적인 아이들도 부적절한 행동 보여. 이렇게 인식하고요. 아이가 문제 행동이 아동의 학업 성취나 친구 관계, 이런 교우 관계에서 심각하게 방해하는지 아닌지를 한번 살펴봐라. 그리고 이런 문제 행동, 소리 지르거나 자리 이탈하거나 이런 문제 행동이 지속적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발생하는지를 잘 관찰을 해야 하고, 얘 한 번 소리 질렀어요. 이 아이 한 2번 정도 기억해 보니까 교실을 왔다 갔다 수업 중에 했어요. 이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발생했을 때 빨리 특수교육이 필요해요라고 하는 걸 판단하면 되는 거구나. 아무튼 이렇게 교사는 참고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항상 이제 볼게요. 전문가는 이상 행동을 결정하는 기준에 따라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질 수가 있다. 이러한 정서 행동 장애로 특수교육에 의뢰해야 하는가도 이래 서로 다른 교사는 어떤 교사는 일반 교사는 괜찮아. 어떤 교사는 너무 심각해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사가 모든 학생이 제자리에 앉아 있는 조용하고 정돈된 학급 분위기를 원한다면 활발하게 움직이는 아이는 또 정서민 행동 장애가 될 것이고 그래서 사람마다 너무 다르다. 그래서 결론! 아동의 행동을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기 전에는 그 행동에 대해서 교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먼저 뭐해라? 노력 한번 해봐라 라고 하는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웠던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우리는 인지학업적인 성취 보편적으로는 일반적인 아이들보다 학업적인 거, 인지적인 수준 낮을 수 있대. 사회 정서적인 특성이라고 하는 걸 보면 우리가 흔히 정신과 의사가 설명하고 있는 진단 기준 책이라고 선생님이 아까 설명을 해준 게 있었었지. DSM-5나 혹은 이제 TR이라고 하는 이런 책에 근거해서 진단명이 있대. 그래서 품행장애 혹은 범불안장애, 틱장애 중에서도 뚜렛장애, 그 다음에 불안장애 이런 것들을 여기에서 지금 한번 살펴봤었지. 행동적 특성이라고 하는 건 내연적인 건지 외연적인 건지 앞에서 배웠던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살펴봤어. 이렇게 선생님들이 정리를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저희가 진행을 했고요. 교육적인 부분은 저희가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